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젯밤 열린 빨치산 부대 창설 기념 열병식에서 직접 핵 무력 강화를 언급했습니다. 열병식에는 미국 본토가 사정권인 신형 ICBM 등의 무기들이 총동원됐는데요. 오늘 이 시간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관련한 얘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어제 진행된 열병식의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그 규모가 정말 상당합니다. 어느 정도로 개최가 됐나요? 지금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병력 한 2만여 명. 네. 그렇다면 과거 열병식에 있어가지고 병력 규모로 보면 최대 규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나 그 각종 동원된 무기의 종류를 할까요? 이것은 기존의 그 열병식과 비슷한 수준이다. 단지 이번 그 대규모 열병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강조한 부분이 핵 무력 강화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이 전략 무기, 핵 무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무기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 오후 8시부터 이제 북한 조선중앙TV가 열병식 영상을 생중계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요. 그 영상은 들어오는 대로 좀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보면 무기가 사실은 화성 17형 또 SLBM이 좀 여러 신형들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일단은요, 그 북한이 자랑하고 싶은 신무기들은 사실 그 작년 네. 2021년에 국방발전 전람회 9월에 했었던 그 행사를 통해서 사실 거의 공개를 했습니다. 되려 이제 우리가 바라볼 지점은 그간에 이제 북한이 고를 통해서 살짝 그림만 보여주고 시험 발사를 계속 해왔던 이것들을 이제 열병식에 쫙 끌고 나와서 전체적으로 북한이 차기에 끌고 갈 소위 자신들이 얘기하는 핵무력, 이것을 한번 정리해서 보여줬다라는 것에 의미를 좀 둬야 될 거고요. 사실 소개되지 않았던 무기 체계는 그 SLBM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화성 17 같은 것들은 이미 뭐 사실 시험 발사까지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저는 되려 보면은 이 노동신문 보도라든가 이런 데 보면 화성 17에 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세게 중점을 뒀는데, 아마도 이것이 그 최근 우리 합참부터 시작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화성 17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이 논란에 대해서 북한 나름대로 이제 잠재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그런데 좀 그렇습니다. 이제 여태까지 북한이 어떤 도발해오는 양상이라든가 미사일 체계를 준비해오는 양상들을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보고 분석해온 결과를 비춰봤을 때는요, 2017년 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직전에 직전부터 그 직후에 보였던 북한의 그 차분차분 모든 것을 준비해온 그런 도발 양상과 또 지금 새롭게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어 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보여주는 이 양상은 뭔가 그 방향성은 비슷하지만 준비된 정도는 이전보다 훨씬 떨어진다. 무기 체계 자체는 그 전보다 발전시켜 왔을지 모르겠으나 북한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긴장의 강도를 높일 만큼 굉장히 설득력 있거나 주변 국가를 겁내게 만들 만큼의 무기 체계를 아직은 가지는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7차 핵실험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개가 됐던 이제 기존의 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개량형은 안 나온 거죠? 이제 개량형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요. 저 정도의 무기 체계를 만들어서 준비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굉장히 여러 차례 시험 발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지금 이제 온 세계를 향해서 굉장히 세게 외치고 있고요. 특히나 그 메시지의 강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반해서 소위 그 여기에 정작 탑재해야 될 핵 무장은, 그러니까 핵 탄두는 사실은 이 차기 미사일에 관해서는 하나도 준비가 안 된 상황입니다. 마치 빈 총, 그러니까 총알이 안 든 빈 총을 들고 하늘을 허공을 휘저으면서 우리 이렇게 위험한 존재야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것인데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 걱정해야 될 것은 그 빈 총에 총알이 채워지는 순간을 걱정해야 되겠죠. 실제로 김 위원장의 연설을 들어보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다음에 또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에게 많이 좀 남기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양 의원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번에 그 등장한 신형 이 전략 무기 가운데
신대형 SLBM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북극성 5형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예. 그것보다도 한 1m 정도 더 길어진 대형 SLBM 나왔다. 막 이렇게 정을 풀고 그다음 에 화성 17형 이런 부분 대해서 우리가 전략무기에서 개량형 여부 이 부분 대해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엔진 개통이라든지 다탄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시험을 하기 전에 그냥 그 동영상 사진만 보기는 상당히 구분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 핵실험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 양 의원께서 북한에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보여준 이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뭐 새로운 무기가 그렇게 많이 없다 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오히려 그 핵실험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핵실험과 ICBM, CM 이것은 한 세트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이것은 모라토리움이라 해가지고 네네. 지금까지 유예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북한이 지난 뭐 이 화성 15형을 가장한 17형 발사 이거 우리 정부 당국의 분석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 측면을 봤을 때 아마 ICBM이 일단 그 발사해가지고 앞으로 남았다 하면은 정상 각도에 의한 ICBM 발사 하나 남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핵실험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핵실험이 지금까지 풍계리 핵실험장의 복구 사항 이런 거 봤을 때 지난 3월 6일 날 이제 복구한다고 북한의 이야기라고 시작됐다 하면은 적어도 기술적으로 한 2개월 정도 걸린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런 측면을 볼 때 3월 6일 같으면 5월 상순 이 정도 되면은 핵실험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그러나 핵실험에 있어가지고 기술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메시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5월 하순이죠. 뭐 5월 21일 전후 한미 정상회담 네. 전후에 북한이 핵실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메시지를 보면 핵무력을 최대한 급속도로 발전시켜야 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한 부분이 상당히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왜 정권 교체기인 한국의 정권 교체기인 이 시점에 이 메시지를 상당히 강조를 한 의미는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좀 봐야 될까요? 그렇죠. 북한이 뭐 핵무력 그 나름대로 그 이 과시를 하기 위한 네. 그 이 기술력 보완 발전 이것은 이미 당 8차 대회에서 선포를 했죠. 그렇죠. 5년 내에 그 국방력 강화 핵심 5대 과제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이 전략 핵무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한 2년 정도 경과되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3년 남았겠죠. 그럼 3년 동안에 속도를 내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겠죠. 또 하나는 최근에 그 윤석열 그 당선인의 대선 과정 또 그리고 인수위 이 상에서 선제 타격 막 여기다 선제 타격론에 대해 가지고 지난 4월 4일자입니까?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서 보면은 남측의 선제 타격론에 대해 가지고 전술 핵 대응론 나오지 않습니까? 막 그런 관점을 다 봤을 때 북한이 앞으로 3년 내에 뭔가 핵 보유국 기술적으로 완성하는 그런 목표 속에서 하다 보니까 속도를 내겠다. 막 이러한 하는 메시지가 아니겠는 인생이 듭니다. 그러면 김정은 연설에서 제가 한 가지 반드시 말씀드려야 될 것이요. 이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호전적이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얘기하는 것이요. 우리가 보통 핵 무장을 하고 있고 그 스레드 홀드, 그러니까 핵 사용의 문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국에 대한 핵 공격이 있을 때 그것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 문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 뭐냐 하면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고 한다면은 공격하겠다라는 것은 명백히 이쪽에 도발이 없어도 먼저 때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선제 타격 논란이 나온 것이요. 우리가 무슨 뭐 먼저 뭐 공격을 하는 예방 공격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북한이 난리가 난 것이 아니라 북한 자체가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차 당대회부터 전술핵을 키워서 이 전술핵 능력을 배치하겠다. 그 말은 뭐냐면요. 전술핵은 대한민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능력을 무조건 갖춰야 되기 때문에 8차 당대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1월부터 줄창 지금 미사일을 쏴댄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쏴댄 미사일들이 거의 대부분 전술핵이 들어가서 대한민국을 수도 서울을 혹은 지방 모든 도시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을 노리는 것들을 지금 만들어내서 저것을 마치 성과라고 하면서 지금 열병식에서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무슨 뭐 정권 교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런 그 독재 국가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경우를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푸틴 자체가 자신들이 침략을 해놓고 난 다음에 불리한 상황이 되면 핵을 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하고 북한 같은 나라가 핵무장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맥락에서 또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은 메시지 중에 각이한 수단으로 핵 전투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시를 했습니다. 이 각이한 수단이라는 것이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쪽에서도 좀 도발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현재 양윤께서 김정은 위원 연설에서 아주 그 강력한 네. 이런 표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표현을 한 배경을 보면은 한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측의 선제 타격론 여기에 대한 맞대응으로서 강경론 나올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최근에 그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핵태세 보고서에서 핵 보유국이 아니더라도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시사했단 말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북한도 나름대로 뭐 제재적 무기든 떠나가지고 핵에 대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주에 지금은 이제 근본 이익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좀 일반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강력한 힘을 총동원한 선제 타격 이 정도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이 핵 타격, 핵 무력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비춰봤을 때 이번에 상당 부분 좀 뭐랄까 공격적인 표현을 했다 보여지고, 그다음 에 근본 이익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양 의원께서 잘 말씀했는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본 이익이 뭐냐? 그렇다 하면 북한이 쉽게 말해 그러면 한미 군사훈련이 북한 입장에서는 핵전제 연습이다. 그러면 한미 군사훈련 할 때도 그러면은 나름 핵을 가지고 선제 공격할 것인가? 또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대북 압박 제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발전권과 생존권 보장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압박 제재를 할 때도 그러면 핵을 가지고 나름대로 대응할 것인가?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김정은 위원장이 강력한 표현을 쓰고 또 핵 사용의 범주에 대해 가지고 아주 뭐 포괄적으로 넓혔다. 그런 측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근본 이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모호하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관적이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 의원께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사실 이렇게 위협 수위를 높일 때 가장 궁금한 부분이 실제 행동에 나설 수 있느냐라는 그쵸. 부분 아니겠습니까? 가장 잘 지적하셨어요. 뭐냐면요. 소위 억제력이든 군사 능력이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3C를 얘기합니다. Communication, Capability, Credibility. 그러니까 일단 메시지가 될 거고요. 자, 두 번째가 실제 그 능력이 있냐. 그다음에 그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 갖고 실제 할 거냐. 이 세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 일단 메시지는 셉니다. 근데 이제 당장 능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요. 북한이 여러 가지 핵 무기를 개발하고 내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현 상태에서는요. 지금 작동 가능한 것은 북한이 보여줬던 이 미러볼형 혹은 장구형 굉장히 커다란 핵탄두, 그다음에 얘를 장착하고 쏠 수 있는 것은 지금 화성 12, 화성 14, 화성 15, 화성 17, 뭐 지금 17이 제대로 작동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것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능력은 되게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당장 지금 KN-23, 24 그러니까 이게 스커드 기존의 대한민국을 노리는 스커드 미사일을 대체하는 건데 여기에 만약에 핵을 전술핵 정도라도 탑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되고요. 아직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만은 이제 그걸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7차 핵실험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대한민국으로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럼 이 정도 상황이 되면요. 정상적인 국가들 같으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야, 우리도 핵무장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결국 뭐냐면 비핵화를 위한 노력, 문재인 정부에서 노력했다는 거 충분히 인정하고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면 이 군축이 실패하면 보통 군비 증강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누가 더 버틸 수 있는지 소진까지 돼야 되는 상태를 우리가 거기까지 절대 가고 싶지 않지만 그런 상태를 대비해야 되는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이 제일 크게 우려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이 얘기를 한 것이요. 이렇게 굉장히 핵에 관해서 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의 전형적인 이 지금 메시지 중에 굉장히 재밌는 것이요. 이 사실 그러니까 이 4월 25일 소위 이전까지는
분명히 독자적인 2월 8일 건군일을 중시하다가 갑자기 왜 이 날짜로 돌아왔느냐라고 하면은요. 결국은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소위 북한이 미제, 소위 제국주의 국가들과 싸워왔고 중국 같이 손을 잡고 싸워왔고 이게 사실은 빨치산의 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런 그 과거의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연대, 그래서 뭐 중국, 러시아, 소위 그런 새로운 신냉전 구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도 일부 이 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김정은 메시지 속에서도 뭐 더욱 포악해지는 제국주의에 뭐 맞서야 된다 이런 내용들 같은 것들이 계속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이것도 연대를 또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도 사실은 좀 숨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북한의 선제 공격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열병식을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 전에는 어두운 색상 의상을 많이 입고 나타났었는데 이번에는 흰옷 그러니까 원수복을 입고 등장했단 말이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이 행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저 흰색 예복은요, 우리 군에도 굉장히 다양한 정복들도 있고 근무복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장이 있지 않습니까? 흰색은요, 보통 군인들이 입는 흰색 옷은요, 육군도 있습니다. 이건 지금 예. 녹화 중계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 사실 뭐 내려왔던 뭐 대규모 이제 헬기에서 뛰어내린 것 같은데 뭐 그런 네. 공수단이 지나가는 모습들 좀 보고 계시다는 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기념한 열병식 개최 영상이 지금 오후 8시부터 녹화 영상으로 중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군악대 입장이 있을 것이고요. 이제 그러고 이제 뭐 아까 이제 말씀을 계속 연기해서 말씀드리면은요. 흰색 옷을 입고 나왔다는 건요. 정말 최고의 의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식이라든가 그런 행사 같은데 보통 이렇게 흰색 예복을 입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 행사 자체를 나름 정권에서 올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로 하지 않았냐. 특히나 동부인을 해서 나왔어요. 연결식 동부인 하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은데 그러면 행사 격을 가장 높였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 의상이 대내적 또 대외적으로는 어떤 메시지로 읽혀길 바란 걸까요? 뭐 일단 그 이 축제 예식 뭐 최고 지도자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네. 특히나 그 이제 이 흰색 복장의 그 휘장 이것이 이제 원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북한에서 가지고 최고 지도자 볼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과거 김일성 주석 시대에 저러한 그 이 원수 복장을 해가지고 지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할아버지 때의 다시 말해서 4.25라는 것은 결국은 할아버지가 만든 네. 그 인민혁명국 그 소위 말 기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할아버지의 모습을 연출함을 해가지고 뭔가 정통성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측면도 있죠. 특히나 이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흰색 제복에 휘장한 저것이 원수인지 대원수인지 이걸 좀 더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 큰 별 옆에 휘장을 하는 이거 볼 때는 대원수의 칭호 그 대원수를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지금까지 그 북한에서 표현한 거 보면은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만약에 대원수라고 한다면은 북한에서 최연소 대원수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열병식을 녹화 영상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 뭐 준비된 시간이 여기까지여서 나머지 들어오는 것은 또 리포트나 이런 것들로 또 소화를 하겠다라는 말씀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